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관세와 군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워싱턴 DC에서 한미통상협의를 가졌던 한국 정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인 7월 초에 관세 폐지 방안을 모색하는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보아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군사비 협상을 분리할 방침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우리는 한국이 군사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국가가 미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관세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군사 비용 부문은 별도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던 한미 재무통상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향후에 별도의 트랙으로 이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것입니다. 네, 한국 측에 수십억 달러를 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과 상당히 차이가 네. 있는데요. 한국에 몇 조 원 규모인 수십억 달러를 군사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과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되풀이했던 수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데 한미 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매년 1조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몫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또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중국과도 회담을 하고 있고 모든 국가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200건이나 계약을 체결했고 3, 4주 내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 미국이 협상을 체결해서 공식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전화하지 않으면 먼저 전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시 주석이 전화를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받자 그렇다 시 주석이 전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 또한 중국 당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이 한국 정부는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올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조선업과 같은 산업 협력과 패키지로 묶어서 차기 대통령 선거 6월 3일 이후 아마도 7월 초쯤에 관세 폐지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로 불리게 되겠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어제 워싱턴 DC의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 통상 고위급 통상 협의를 가졌는데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최상목 부총리의 발표 내용은 뭐였습니까?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양측의 관심 의제를 추려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두 나라가 동의했다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어제 주미 대사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향후 협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가 목적인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할 것 그리고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과 같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장관도 다음 주 양국 간의 실무 협의가 개시가 된다면 분야별로 작업반 내에서 협의 범주가 최종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후에 탄생한 새로운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와 어떤 협상을 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좀 연기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이 원하는 속도로 관철된 그렇죠.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빠른 협상을 통해서 빨리 가시적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백악관에서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도 배석했던 베센트 장관이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 한국과는 성공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측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측 의도대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최 부총리가 서두르지 않겠다,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한미 합의의 변수임을 양쪽에서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두 나라가 결정을 미루는 게 낫겠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온도차와 실제하고 다소 다를 수도 있겠죠. 정상 간의 빅딜이 불가능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 한계를 미국 측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합의를 이루자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미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주일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관세와 분담금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자 이런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을 포함한 그 어떤 협상에서도 우리는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따로 다루겠다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 일본의 대미 협상 때와는 모습이 크게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백악관에서 만난 아카자와 경제재생장관에게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주일 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꼬집은 뒤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선거 구호 모자를 쓴 채 사진을 찍게 하면서 일본 장관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회담이 뭐 성공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보도 자료는 내질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성공적인 회담이었으면 당연히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됐겠죠. 그렇지만 보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평가가 한국 측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대표단의 주장입니다. 미국 측이 그렇게 만족을 했더라면 당연히 성과 홍보용 공동 보도문을 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한국의 조선산업협력이다. 미국 측의 반응이 이 조선사업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 회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 협의의 기본 틀은 마련됐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뭐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우크라이나 전장 평화 협상이 좀 더디다라는 점도 또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사실 정말 대통령 나올 때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뭐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일주일 내로 끝내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만세 내가 부른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협상 계속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전쟁을 다 끝내겠다고 말한 것은 내가 비유적으로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아니라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시작됐던 이유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논의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나토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가 11년 전에 러시아에 강제로 빼앗긴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이미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고 러시아로 넘어갔다면서 우크라이나로 돌려주는 것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를 편드는 그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노르웨이 총리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평화 진전을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양보를 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그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지 않은 것이 러시아 측에서는 상당히 큰 양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종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반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이렇다 할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보다도 더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왜 러시아에 좀 더 많은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러시아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했습니다. 네, 이달 말로 취임 100일을 맞는데 자신의 공적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매우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무역으로 매년 2조 달러를 잃어버렸는데 언젠가 누군가 이를 멈춰야 했고 내가 그것을 멈췄다. 이렇게 자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이민, 국경 봉쇄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범죄자들을 내보내야겠다는 선거 공약에 따라서 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활동에 대해서도 도지가 발견한 많은 정부 활동이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지와 테슬라 CEO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삼선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출마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법의 허점이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기 대선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출마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 나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고 신체 검사도 훌륭하다고 나왔다.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나는 어려운 인지력 테스트에서 100% 만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지금 온라인 공식 스토어에서 뭐 트럼프 2028이라는 모자 티셔츠가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삼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으면서 오늘부터 트럼프 2028이라고 써있는 각종 굿즈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금지된 삼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3년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의중에 두고 이 같은 물품 판매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지주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운영하는 공식 소매 사이트 트럼프 스토어가 오늘부터 신제품 코너를 통해서 이 관련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련 모자가 $50, 셔츠는 $38, 캔 쿨러 2개 세트가 $18인데요. 모자와 셔츠 제품 설명에는 미래는 밝다, 규칙을 바꿔라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규칙을 바꿔라 이런 문구는 셔츠 실물에도 박혀 있는데 트럼프 스토어 홈페이지에는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에릭 트럼프 역시 영국 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트럼프 2028 모자 판매력이 너무 엄청나서 웹사이트가 하마터면 다운될 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NBC 인터뷰에서 3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또 출마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인 테네시주의 앤디 오글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하자마자 1월 달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모자 쓰고 다니다가는 혼나겠죠. 네, 그 보통 겉츠가 없으면 그거 사서 못 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도 네. 캘리포니아도 과거와는 달리 그 공화당 바람이 좀 강해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자,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즘 또 인기를 슬슬 얻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드라마입니까? 네, 먼저 최용 앵커님은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제가 먼저 그게 궁금한데요.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아이고, 저런.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아, 그래요?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조금 처음엔가 조금 보려고 하는데 좀 궁상 맞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아유 네.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런 장면들을 보기가 싫거든요, 솔직히.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본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아마 더 많은 공감이 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이번에도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로 올해 아마 연기 대상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연기를 좀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80세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 그 남편은 누구냐면 이제 고낙준이라는 남편은 배우 손석구 씨가 연기를 하는데 네. 평생 거의 40년 동안을 김혜자 씨의 본인이 반신불구였기 때문에 와이프인 김혜자 씨의 그런 돌봄을 보면서 침상에 누워서 생활을 했거든요. 이 둘의 관계는 부부금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낙준이라는 남편의 입장에서 40년, 50년 가까이를 와이프가 본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생활고를 다 겪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애틋한 부분이 더 심한 거죠. 그런데 먼저 어느 날 아주 평화롭게 저 세상으로 떠난 고낙준이라는 손석구는 천국에 도착을 한 거고 이제 홀로 남아서 뒷정리를 하던 와이프 이제 김혜자 씨가 따라서 저승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본인은 사실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기 위해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일수 놀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이제 일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동네 시장 바닥에서는 정말 악질 여사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혜자 씨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정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천국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상상을 많이 하시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생활할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에서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 시각으로 천국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아주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라고 이제 의심했던 본인이 천국에 가게 된 것과 두 번째는 천국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연령대의 나이로 골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천국에 먼저 도착한 남편은 가장 본인이 다리를
쓸 수 있는 하반신 마비가 있지 않은 그 상황에 젊은 시절에 고낙준이라는 모습을 선택해서 30대 모습으로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천국에 늦게 도착한 김혜자 씨는 남편이 말년에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거를 기억을 하고 지금 현재의 그 모습 80세 나이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천국에서 30대 남편과 80대 와이프가 이제 같이 조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서 어떻게 천국에 정말 적응할 것인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김혜자 씨가 와이프 입장에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에피소드가 아주 펼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코믹하게 펼쳐지는데 이게 12부작으로 지금 기획이 되어 있고요. 12부작 전체가 한 번에 공개된 게 아니라 이게 매 주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2편씩이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2편씩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에피소드 2개가 공개가 됐고, 한국에서의 인기는 지금 물론이거니와 넷플릭스 세계 차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K-드라마 하면서 지금 푹 빠져서 인기 급상승을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무대가 지금 천국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를 봤을 때요, 첫 장면이 좀 어두웠단 말입니다. 빚진 사람과 돈을 받으러 가는 그 깡패 같은 분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인가, 하지만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 2회가 지나면서 그러면은 이정은 배우가 나오는데, 이정은 배우하고 그 김혜자 그 관계에서 또 뭐가 얘기가 나오려나? 아니면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과 또 김혜자와의 사이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려나? 그러면서 저는 제2의 그 아저씨 같은 드라마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서 따라라 이제 천국에 나오는데, 천국에 나오는 거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와, 저렇게도 이야기가 풀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요.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따뜻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래서 와, 이건 또 무슨 정말 새로운 장르의 작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이렇게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김혜자 배우, 뭐 손석구, 한지민, 이정은 이런 그 배우들의 연기가 참 또 좋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혜자 배우는 뭐 정말 대국민 맞아요. 배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지은 씨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한지은 씨 연기도 정말 능청스럽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로 뭐 정평이 나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손석구 씨가 아주 또 능청스러운 이 전체 드라마의 키워드가 능청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일상에서 존재하는 아주 뻔뻔스럽고 속물적이면서 아주 지나치게 인간적인 네. 이제 이런 모든 그 등장의 현실법에 있을 법한 그런 등장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손석구 씨 연기도 이 둘의 연기를 아주 뒷받쳐주는 이제 정말 그 보조적인 역할로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하는데, 요게 이남규라는 작가와 김수진 작가가 공동 집필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넷플릭스가 워낙에 많은 원작들을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소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리메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테이션한 작품인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냥 그야말로 원작이에요. 순수하게 창작물이고, 이남규와 김수진 작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낯설겠지만 혹시 2019년도에 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김혜자 씨와 우리 한지민 씨가 출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공동 집필했던 작가가 이번에 또다시 이제 콤비로 등장을 하면서 둘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작가의 배경을 보면 어떤 판타지적인 면들 그리고 코믹한 면들이 정말 들어가 있어요. 이남규 작가는 과거에 개그 콘서트 작가이기도 했었던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도를 지나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코미디라는 게 좀만 선을 지나게 되면 이게 유치한 그런 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게 좀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장면이 웃긴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웃기게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장면이 웃긴 것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슬랩스틱 코미디잖아요. 던져서 뭐 미끄러지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이제 그냥 자충우도 부딪혀가지고 그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가 아니라 네. 상황 자체가 정말 엉뚱한 상황에서 익숙하지만 너무나 기발한 그런 상황, 거기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극이 바로 코미디라는 점에서 이 이남규 작가, 김수진 작가가 정말 놀라운 상상력과 그리고 탄탄한 구성, 이것도 이제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동시에 따뜻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1편, 2편이 끝나고 나서 에피소드 한 가지만 제가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유기견들, 애완견들 이야기가 굉장히 나와요. 맞아요.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럴 만큼 감동적인 요소들, 휴머니스트적인 어떤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 그게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호 앵커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뭐 그렇게 기쁘진 일단은 보긴 보겠지만 이렇게 밀어두셨던 부분이 금방 지나가요. 맞아요. 아주 빨리 지나가고 네. 벌써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천국에서 보통 한국 드라마들이 앞에 설정들 특히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설정들이 한국 드라마의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아역 배우들을 쓰는 게 한 3, 4편 에피소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역 배우들의 연기력에 흠뻑 취하고 있었을 때 한 5, 6편에서 성인 배우로 급성장한 상황에서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댑테이션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감동의 밀도가 떨어지게 돼서 긴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1편에 한 40분 정도가 모든 설정이 다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드라마가 1편 마지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개가 굉장히 빨라서 앞으로 12부작 동안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풀어지게 될지, 어떠한 웃음의 요소들과 감동의 요소들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이 감동의 드라마를 또 김혜자 씨 연기를 어떻게 녹아낼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최영호 앵커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앵커님을 생각을 했고요. 앞서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이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좋아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대가 천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은요. 네네. 지금은. 근데 나중에 결말에 가서 봤을 때 알고 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 모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목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식으로 붙였고 네. 좀 기분이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게 맞아 떨어진다면 사실 12부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말이 나올지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지옥의 이야기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이제 모든 우리의 책임은 최영호 앵커님이 빅스포일러를 했던 걸로 이제 우리 최영호 앵커님은 이제 비난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감상하시면서 아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가 이곳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바티칸 성 베드로 이 성당 광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지금 전화에는 천주교 성 아그네스 성당의 최성령 요셉 주임 신부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매일 뉴스 시간에서도 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예전 다른 교황과는 좀 다르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교황이셨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황님은 굉장히 그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요. 네. 또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그 현실적인 아하. 어떤 그런 교회 운영을 했고, 그 리더십, 사실 교황님이 우리 카톨릭 교회 전 세계 최고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구체적 설명입니다. 표현한다면은 그 섬김의 리더십,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막 향유하기보다도 정말로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카톨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그걸 추구했던 그렇게 사목을 하셨던 교황님으로 굉장히 좀 특별하고 네. 이전 또 다른 어떤 그런 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네. 그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 무슨 일로 뵀어요? 2014년에요. 네. 한국 대전에서 아시아 청년대회가 열렸거든요. 아하. 그때 교황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어요. 네, 네, 네. 네, 대전에서 열렸는데 아시아 네. 청년대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그 카톨릭 교회에 그 시복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교황님이 그 우리 수도회 예수회 출신이세요. 네. 저도 이제 예수회 신부인데요. 교황님 어디 가시면은 꼭 그 자기 수도회 예수회 형제들을 만나요. 네, 네. 그때 이제 정말로 그 비밀이 진행이 됐는데, 네, 우리 사강대학교가 우리 예수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날 제 기억으로 해미역정에서 아시아 청년들 대표들을 만나시고 헬기를 타고 용산 비행장으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 비행장에서 서강대학교까지 한 15분 차로 걸리거든요. 네네. 저녁에 이제 교황님이 서강대학교 우리 사제관에 오셨어요. 물론 저희들은 이제 오전에 연락을 받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그 자리에 한 50분 정도 머무르고. 네. 저는 그때 이제 그 수도의 성소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받고 교황님과 인사하고 교황님 반지에 친구하고 허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신부님 저희가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이 전화를 끊고 다른 라인으로 다시 전화할 테니까 곧바로 전화 받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오늘은 내일 아침 새벽 이곳 LA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있게 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를 앞두고 과연 이 교황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아그네스 성당의 최성영 요셉 주임 신부님과 함께 전화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연결됐습니다. 네, 신부님. 네네.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좀 예전 교황과는 달리 말이죠. 숙소도 원래 교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숙소가 아닌 곳에서 지금 머무르고 계셨고 또 뭐 봉급도 안 받으시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 청빈한 생활을 하셨다. 뭐 자동차도 뭐 작은 차를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계셨다라는 얘기들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뭔가가 좀 다르셨던 겁니까? 글쎄요. 저는 교황님이 뭐 진보적이다, 좀 파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수도회 출신이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하. 저도 처음 알았는데 추기경들이 이제 그 약 135명, 뭐 저는 200명이 넘는데요. 네네. 네, 그분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급여가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교황님은 처음부터 안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이제 남겨진 재산이 14만 원 정도, 약 1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교황님은 그분들도 어떤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아,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황이.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 교황과는 다른 어떤 좀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시니까 네. 조금 이렇게 아주 좀 그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카톨릭 어떤 그런 분들은 조금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음적이고요. 네. 복음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 더 관심을 주시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던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방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오시니까 이제 국가 원수급에 해당되니까 방탄차를 다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그거 안 타고 기아에서 나온 소울 타셨잖아요. 글쎄 말이죠. 네. 네. 예, 광화문 그 10옥씩 할 때도 리무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거 안 타고 우리 기아차 개조해가지고 그냥 이 카니발인가 아니 뭘 그거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이것이 교황님의 단지 어떤 쇼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황님 당신 몸에 배인 가난이나 청빈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직접 뵀을 때요. 아, 이분이 네.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아니면 참 네. 평범한 한 사람의 사람이구나. 뭐 이런 감정 같은 게 느껴질 만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 뵀을 때 인상은 네. 굉장히 소탈한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웃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제관에서 모였을 때 한 120명 정도 우리 신부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교황님이 앉을 의자를 조금은 특별한 의자를 마련해놨는데, 네. 저 의자 치우라고. 그리고 그냥 팔걸이 의자에 불과했는데요. 예. 말그래 특별 대접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의자를 갖다가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유머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래서 교황님이 한 10분 정도 스피치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한국 상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었고 특히나 그 진도 팽목항에서 사고 났었잖아요. 네. 한 300명 아이들이 죽었고 근데 10분 내내 이제 스페인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통역을 하셨죠. 우리 신부님이. 근데 끊임없이 그 컨솔레이션, 위로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분의 어떤 그런 어투라든가 뭐 내용은 물론이고 굉장히 진정성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네, 제 인상이 그렇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월급을 다 반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신부님은 안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생활 뭐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뭐 쓸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교황청이 사실 때 기본적으로 함께 사니까 이제 공동으로 나가는 어떤 비용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지원을 했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쓸 돈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그 장례식 비용 있잖아요. 네. 이제 당신이 이제 묻힐 공간 이런 것들도 어느 한 은인이 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더 이상 돈 쓰지 마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니 아무리 월급을 안 받으셔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피자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걸 사 드셨을 텐데 그러한 용도는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겠네요. 우리 요셉 신부님께서는 말입니다.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그다음에 베네딕토 교황, 또 이번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 여러 교황님들을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전 교황님과는 뭐가 다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외적으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교황은 이태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본산이잖아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교황님은 첫 남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남미 출신. 예, 그러니까는 어떤 그 총교회 어떤 본산인 바티칸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서 교황이 나온 것도 굉장히 조금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전임 교황님하고 좀 비교하면 이 베네토 16세 교황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 이분 학자셨거든요. 학자. 아하.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의 아주 전통 그런 걸 좀 더 이걸 보호하고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지금 교황님은 교회의 어떤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교회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도 어차피 세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여성의 권리라든가 난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그런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교황님이 선출되고 4개월 후에 처음으로 사목 방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다. 그럼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현충원을 간다든가 그렇죠, 전임 그렇죠. 뭐 대통령 묘소를 간다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교황님은 첫 사목 방문지가 남페두사라는 섬이었어요. 아하. 이 섬은 이태리 남단 최남단에 있는 섬인데요. 아하. 거기에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난민이.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의 어떤 내전이라든가 쿠데타라든가 생활계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어떤 난민들이 거기서 정착한 거예요. 물론 유럽에서 EU 국가라든가 프랑스는 굉장히 그거로 좀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을 배를 타고 찾아간 거거든요. 네네네. 가서 그걸 이제 만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난민을 좀 이렇게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서로 연대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떤 우리의 삶의 네. 현실적인 면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요. 네네. 그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고 네. 이런 면들이 이 전임 교황과는 조금 더 다른 면인 것 같아요. 네. 교황님은. 네. 그러면은 내일 교황님의 장례식에 맞춰서 이곳 성당에서도 무슨 어떤 행사가 따로 거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LA 대교구 네. 여기 이제 그 주부자 성당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금요일 날 오늘 12시에 오늘? 이렇게 그냥 초모 미사를 하고요. 네네. 우리 성당은 좀 작은 성당이니까 네. 내일 공교롭게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 네. 시간으로 내일 10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10시에 미사했기 때문에 10시에 우리 신자분들하고 뭐 초모 미사를 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거기 9시간이 빠르나? 그래서 내일 새벽 1시에 장례 미사가 이제 봉헌이 맞아요.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천주교에서도 이 선종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네. 죽은 다음에 그렇게 어떤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제 만든 신께, 즉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명복을 빌고 또 하느님 안에서 편히 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 아그네스 성당 최성령 요셉 주임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정말 명복을 빕니다.